저희 대학원은 절반이 우리나라 학생들이고 절반이 외국 학생들, 주로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국제한 대학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과에 하고 있는 김정변입니다. 요즘에 키워드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건강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내용을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이게 고객이 어떤 분들인지 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또 요즘에 또 맞춤으로 또 하는 시대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인가요? 저는 전공은 식품영양학을 했고요. 좀 연식이 돼서 여러분들 86학번이라고 그러면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저희 연구원들 채용하면은 인터뷰하게 될 때 94년생, 95년생 분 이렇게 연구원을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연구원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더 전설적인 학번 86학번인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식품영양이 워낙 또 다양하게 수업을 듣기 때문에 동물 실험도 하고 세포 실험도 하고 혹시 이 여성과 공학과 관련된 공학하는 여자를 저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식품영양학과가 어떻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앞부분을 소개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요즘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쪼개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영양 하면은 키워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지 몰라서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는 뉴욕에 있는 뉴욕대학에서 석사 때까지는 동물 실험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동물 실험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자료 분석하고 통계 생산하는 그런 쪽에 근무를 했었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통계 쪽에 역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영양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학위를 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에 한 몇 달 전에 사고가 났던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 거기서 교수 한방식품영 거기가 한의과대학이 있어서 과 이름도 이제 한방과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한방식품영양학과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여기가 이제 교육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연구를 너무 하고 싶어갖고 2007년부터 국립암센터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여기가 이제 서울 북부죠. 저쪽 이렇게 외곽을 타고 가면은 북한에 더 가까운 일산 파주 그쪽에 있는 국립암센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국립암센터고 이제 여러 지역암센터는 각 지방마다 있긴 합니다. 국립암센터에 있고요. 혹시 일산에 와보셨나요? 아니면 국립암센터 방문을 하실 기회가 있으신지? 네.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4시 반에 나왔는데 지금 도착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하염없이 서울 구경 좀 해본다고 이렇게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네요. 그래서 식품영양은 뭘 공부하는지 딱 식품영양학과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식중독 하면은 또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급성 질환들, 또 이것을 또 관리하는 식단 영양사, 또 위생 관리. 요즘에 이제 또
다이어트와 건강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다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 식품 영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진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과는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밥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한 2, 3년 전에 TV에서 유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고지방 저탄수화물 음식. 그러니까 지방 하면은 이제 몸에 안 좋고 그리고 좀 줄여야 되는 걸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이 오히려 체중을 줄인다. 또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교과서식의 그런 건강관리에서 완전히 그 파격적인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정말 그런가 하고 아침부터 그 지글지글 그 기름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거기다가 버터도 발라 먹고 기름도 막 잔뜩 넣어서 튀겨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식 밥, 빵, 면, 떡 이런 거는 절대 안 먹고 이런 식사를 하면 건강에 좋고 심지어는 다이어트,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유행이 됐던 식사요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고지방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푹해서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죠? 효과가 있었어요. 단기간의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그게 한 2주 정도 되면 음식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뭐 기름 냄새도 싫고 음식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체중은 빠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다음부터 나죠. 한 4주까지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이 뇌에서 탄수화물을 또 쓰는 게 또 우리 뇌거든요.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양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이게 분해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4주 정도까지는 잘 버티고 체중도 뭐 제가 아는 분은 거의 4주 동안에 한 10kg 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에 중성지방이라든지 건강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진다든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이건 오래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3달간의 기록 해갖고 여러 시리즈로도 하고 이게 사실 2년 전만의 얘기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뭐 황제 다이어트다 또는 뭐 고지방 다이어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뭐 아트킨스 다이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이어트를 주장한 사람조차도 그 질병으로 사망을 한 아이러니한 그런 다이어트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유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식사요법 또는 영양에 관한 지식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근거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식품영양학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오죠. 요즘에 특히 종편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전문가예요. 식사에 관해서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자꾸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제 제가 뒤에도 설명을 하겠는데 전문가 강적들이라는 또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인 거죠. 내 말이 옳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갖다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식품영양학입니다. 그래서 군살 제거에 도움되는 음식을 공개할 시간에서 어떤 뭐 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뭐 비타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주말에 하는데 아침 그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장을 보러 가면 그 음식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개하는 식품은 다양한 게 아니라 단 한 식품을 가지고 그 식품이 어떤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식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트에 가보면 그 재료가 하나도 동이 나버리는. 그리고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도 한번 소개하고 나서는 뭐 우유며 또 그 버터며 뭐 치즈 이런 것이 동이 나갔고 한때 막 그 고가의 경매에 붙일 정도로 뭐 비싸게 파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밥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또 우리
식품영양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식품영양을 전공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가장 그 관심사가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착한 기업으로 소개되는 여러 기업들, 식품회사들 이런 데 취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리고 병원이나 또는 보건소 또 여러 가지 그 건강과 관련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라도 하고 저같이 이제 연구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국립암센터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농촌진흥청 같이 연구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또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데 이 연구직도 공무원, 연구공무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취업의 문은 넓혀 있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많이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취업에 대한 기회를 잘 탐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국내 식품영양 관련 전공 및 학교들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가 그 세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6년 있었는데 2001년부터 학위하고 나서 2007년까지 그때는 사실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바삭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수시, 정시, 그 다음에 뭐죠? 학생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쪽으로 손 놓은 지가 오래돼서 과연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 입학 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가? 이거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만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가? 예전에는 사실 식품영양학과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학교라고 다 이름을 붙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4년제 아니면 3년제로 제가 알고 있고 2년제는 거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총 6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름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터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식품영양학과가 과거에는 이과였었는데 요즘엔 또 교차 지원한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과목도 다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그 이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다 배우는 학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화학 중에서도 유기화학, 무기화학, 일반화학, 뭐 생물, 그다음에 뭐 지구화학도 뭐 교양 과목에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도 좀 배웠고, 통계도 배웠고, 그다음에 미생물도 배웠고, 굉장히 다양한 이과 계통의 과목들은 다 배웠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교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조리라든지 아니면 식품 문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인문사회 교양 쪽으로도 많이 교과목을 좀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영양학과가 예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그 단편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양조리과학과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과학부 학부 안에 또 인문사회가 다양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식영양, 외식산업학부, 외식조리영양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식품영양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총 68개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2017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대부분 보면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많이 이수를 하죠. 보통 한 학기에 뭐 적게는 한 15학점, 많게는 한 24학점까지도 한 학기에 있는데 보통 한 과목이 2학점 내지는 3학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주로 뭐 영양과 현대사회, 식품과 현대사회, 뭐 생애주의 영양학, 조리과 한국조리 실습 이렇게 하고 2학년 때 가서는 좀 더 전공 심화된 것을 이제 시작해서 생화학, 식생활과 문화, 푸드 스타일링, 영양생리학, 영양소 대사, 발효식품학, 음식의 품질과 평가, 외식산업 마케팅, 프랜차이즈와 외식 창업론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3학년 때 가서는 좀 더 심화된 뭐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다양조리, 그러니까 급식에서
이 산업 그 조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기능성 식품과 미디어 정보, 식품화,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업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인턴십, 서비스 경영, 커리어 도전, 임상 영양학, 인사 관리, 급식 경영, 메뉴 개발 실습, 창의 융합적 식품 설계, 식품 영양 분석 이런 과목을 배우고요. 4학년 때 돼서는 좀 더 심화된 영양 판정, 영양 정보 관리, 창업 실습, 식품 위생 및 법규, 글로벌 식품 유통, 식품 산업 트렌드, 영양소 실습, 영양 유전체, 통계,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에 대한 것도 배우고, 급식 경영 특론, 조리과학과 이식 연구,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맛을 새롭게 하는 것, 또 관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는 그런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이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인성이 질환에 따른 식품영양학과의 학과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 식품영양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그런 의미,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미와 역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영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단, 우리가 말했던 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식단을 짜고 건강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연구와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식품과학에 대한 연구, 발효학, 식품가공학 등에 대한 식품 영역, 그리고 영양소 대사, 그리고 기존의 기능의 작용 기전이라고 해서 음식물들이 같이 섭취가 있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류의 어떤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분석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게 영양 분야이고요. 예. 그 급식, 예. 경영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서 급식 경영의 전문화 등을 양성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파트를 특성화적으로 해서 세분화 개발도 하고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 어떠한 이유로 이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뭘 하지? 미래에 내가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2주에 한 번씩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을 정식으로 제공하였는데, 그때 외국인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 더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식품영양학과에 적합한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과에 대한 경험과 또 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배워보고 싶어서 급식 본가도 다니면서 제가 직접 식품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쪽 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음식도 만들고 또 공부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살았네요. 맞아요. 음식과 관련된 삶을 사셨네요. 역시. 선생님, 이처럼 이 식품영양학과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매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력이 상당히 많아요. 세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첫 번째 매력이 조리 실습과 관련해서 식품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매력이고, 두 번째는 더 큽니다. 공익적인 것인데요.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가 개인의 어떤 영리나죠.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영양사 면허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생사 면허증, 그리고 조리 기능사 자격증, 그리고 식품 기사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또 없어요. 그런 자격증이군요. 평생 직종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부분들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력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이 생각하는 이 식품영양학과만의 매력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그런 식에 대해 배우고 또 식품에 대해 공부하고 질환에 따른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알고 섭취할 수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는 것이 다양하여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도 넓고 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환과 많이 관련된 게 식생활인데 그 식생활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바탕에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학생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령화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이 식품 영양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선생님, 이 식품 영양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보통 식품영양학이라고 하니까 음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그렇지. 사랑, 그 음식을 즐기고 먹는 사람의 기쁨과 건강에 대한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여기 영역이 맞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바탕을 통해서 연구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최근에 음식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식중독이 생기거나 그 어떤 식자재 사고가 났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순발력도 좀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으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EBS에서 이렇게 키워드 치면 다 나오는 게 없어요. 조리원리 실습 수업 시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삶을 바꿔준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재미와 또 남에게 알려주는 그 재미를 더 느끼게 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식품과 영양 두 마리 칵테일 서비스를 식품영양학과란 융합입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런 질병 쪽과 관련해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품은 사람들이 항상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품 산업이 시들지 않고 항상 번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좀 공익적인 일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어요. 식품영양학과는 요리 잘하겠는데 영양사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러면은 학교 급식 좀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 그 이상의 것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하나의 것으로만 조금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고 신문사의 건강 전문 채널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웠던 정보 지식 같은 거를 활용해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불황에 있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환자들을 임상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병원 의사, 간호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고요. 의약품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예방이라는 개념의 식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 분야, 또 개발 분야, 또 식품회사에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 이것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WHO, FAO, 코덱스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식품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기회입니다. 저희는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리서치가 상당히 강합니다. 학회나 왜 어떤 자랑 같은 거를 조금 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는데 여자 과학자들의 항상 리더는 다들 의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조금 넣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이대 나왔어. 긍정적으로 오늘 바라보시니까 저도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런 것 같아요. EH는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일본의 후쿠오카 여대, 태국의 마이두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세 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식문화라는 것 자체는 다 나라마다 있고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식이라는 우리만의 식문화가 있으니까 제가 몰랐던 식문화와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품이 인기고 이런 마케팅이 통하고 또는 이런 식재료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영양 문제는 이러하다.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산업이 식품 산업이기도 하고 충분히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여자 대학 중에서 최고의 대학인 유아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오시는 것이 최고 선택입니다. 지금 외식 산업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삶의 전반적인 분야,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아우를 수 있고 주저하지 마시고 식품영양과 다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나요? 어떤 특정 대학을 제가 지금 딱 꼽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잘 만들어진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빌려왔고 허락을 받아서 대학의 허락을 받아서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식품영양학과의 발전 가능성 여기 보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이제 한 2인 가구다. 그래서 프로도 있죠.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잘 먹냐. 아무래도 혼자 먹다 보면은 영양이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또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하철에 보면은 노인석과 교통석이 바뀌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이 이제 82세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노령화 지수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2030년에는 213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전체 인구를 분모를 하고 거기에 85세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지고 이제 노령화 지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13.8이라는 굉장히 아마 일본,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계통의 경우는 노령화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노인 영양 섭취 비율이 높아지고 이럴 경우에 이제 영양사 건강한 어떤 인상 영양 또 이런 관리 영양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아까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 작년인가요? 그 매스컴에 굉장히 크게 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급식천사 전소민이라는 영양사가 3,000원의 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식단을 구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강연 백도시에서도 식품영양학과 전공자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동 있게도 선사했었고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종편 프로에서도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기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었고 이게 과연 그 건강에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품영양은 시대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어떤 고전적인 게 아니라 날로 발전하고 과거의 어떤 그야말로 영양 부족의 시대에서 영양이 할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영양 과잉과 또는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복지 시대에서 어떻게 영양이 과야 되는지에 대한 시대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 무료 플레이스테이션 가면은 영양 관리를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죠. 다 다운받아서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운동하고 또 관련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 포크가 굉장히 4차 산업형의 인공지능형 포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먹은 게 여기에 전송이 돼서 계산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자들 대부분이 이제 벨트를 착용을 하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돼서 그날 하루의 운동량, 또 먹은 양, 음식의 양, 영양소가 다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하루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그냥 단일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이 다 연계가 돼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이런 정보들이 과연 오늘 이런 날씨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기분이 좋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어떤 유전자형에 맞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다 이게 이제 맞춰져서 건강과 또는 영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편들도 많고 모두가 다 식품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그래서 전문가와 강적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가의 어떤 역할이나 또 여러 가지 미신이라든지 속설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널려 있는 여러 정보들을 좀 우리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잘못된 정보들은 오히려 더 빨리 우리가 가짜뉴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오히려 진실은 좀 묻혀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특히나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들을 잘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암 환자가 매년 한 20만 명 정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암 환자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암 정보 저희 국립암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cancer.gov.kr에 들어가면은 식품과 관련된 또는 생활습관 또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올바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실 우리가 먹은 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얼마나 자기가 건강하게 먹는지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캠프로라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캠프로는 컴퓨터 에이디드 뉴트리션 그 어널리시스 시스템의 약자고요. 계속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음식에 왜냐하면 날로 식품 산업에서는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을 하고 또 출시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식품 성분을 분석해서 또 올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과자류들, 빙과류 이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없애고 이제 새로운 그 제품들을 영양 성분들 보면은 뉴트리션 레이블이라 그래서 식품 포장지 뒤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이게 100g당 또는 1인 분량당 몇 칼로리고 어떤 영양소. 특히 요즘에 중요한 게 나트륨이죠. 짜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설탕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포화지방산은 우리 혈관에 안 좋은 그 포화지방산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거를 쭉 영양에 관한 그 식품의 영양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 우리가 하루 동안 먹은 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캠프로입니다. 이게 과거에 아주 5, 60년 전에 식품 영양을 공부했던 분들은 전혀 모를 그런 내용이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전산으로 먹은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전산화되면서 이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캠프로란 무엇이고 이게 이제 실례를 저희 연구원 한 명이 자기가 먹은 걸 하루 동안 먹은 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프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 에이디드 뉴트리션 어널리시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또는 이걸로 해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될 거는 피라미드의 제일 바닥에 놓고 좀 적게 먹어야 되는 것들은 줄여서 먹어야 될 것들은 제일 위에다 넣어서 탑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게 자전거 형태로 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전거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영양교육 자료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한 명이고요. 실명까지 다 거론했네요. 최근에 채용된 저희 연구원이고, 놀라운 게 저도 이제 채용하고 나서 알았는데 본인이 2014년 후반에 몸무게가 86kg였는데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55kg 계속 지금도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은 굉장히 건강하게 흡연 음주 안 하고 다이어트 경험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성공을 해서 지금은 30kg 이상 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동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뭐 주말은 좀 휴지기를 갖고 일주일에 5번 퇴근 저희가 근무가 8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그러면은 5시에 퇴근해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의지죠. 그래서 주로 러닝머신이라든지 유산소와 무산 그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서 근력 기구 운동, 스텝박스, 타바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이 만보기 차고 만보 이상 걷고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래서 하고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점심을 필수. 대신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적은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 가장 최소량만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소식하거나 간단하게만 주로 견과류하고 과일로만. 군것질은 무지 좋아했는데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주 5일은 빡세게 그냥 이제 소식하고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먹고 싶은 자기를 이제 칭찬을 해줘야지 이게 또 어떤 그 뭔가 좋은 계기도 생기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과식하는 것을 좀 허락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의 인바디를 찍어서 이렇게 올렸네요. 네. 제가 강의한다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실내를 저희 연구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다가 이제 본인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 제공을 합니다. 이름이는 좀 가려주지.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인바디로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 캠프로 입력하는 그 화면입니다. 컴퓨터 화면. 그래서 그룹과 사용자 선택하고 사용 정보, 뭐 몸무게,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고 하루에 먹은 24시간 회상, 그 전날 눈 뜨면서 잘 때까지 먹은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8시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이 연구원도 아침 식사를 5시 40분에 한다고 합니다. 아침은 굉장히 골고루 잘 먹으려고 하죠. 왜냐면 집중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6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거를 각 그 음식별로 뭐 잡곡밥, 된장국인가요? 그다음에 생선구이, 나물, 김치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를 다 분량을 또 영양사니까 이거 본인의 양을 잘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입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중량 입력하고 이제 아까 그 밥이 이게 잡곡밥이 아니라 잡곡밥 중에 이제 흑미밥에 해당되는 거고 두부 된장찌개 저는 국 같은 두부 된장찌개라고 하네요. 계란말이 그다음에 고사리 나물 배추김치 아까 그게 두부 생선이 아니라 계란말이었네요. 그다음에 아침에 5시 40분에 밥을 먹었으니까 10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오전 간식은 방울토마토 100g 이렇게 음식 중량기까지 올려서 방울토마토 입력을 하고 점심은 저희가 11시 반부터 식당 문이 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서 그날 메뉴가 메밀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메밀 막국수, 찐만두 저희가 이제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식당인데 찐만두, 단호박 샐러드 다 입력을 하고 단무지, 미국국 이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이제 퇴근을 하면서 매일 경과 그다음에 이날은 견과류만 먹었네요. 그래서 식습관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간단하게 뭐 이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먹은 섭취량 대비 고연령대, 고성별에서 필요한 영양소, 권장하는 양,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는 몸에 좋지 않은 뭐 지방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에서 이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체격지수는 BMI라고 해서 보통 그 키와 몸무게 비율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섭취한 양은 요 연령대가
몇 칼로리 권장을 하냐면 2100칼로리를 권장을 하는데 이 연구원은 1400칼로리잖아요. 계속 본인은 앞자리가 4가 될 때까지 빼겠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 또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장하는 열량은 2100이지만 본인은 지금 1400칼로리 정도를 먹고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적정한 것은 이 정도 비율인데 지금 그래도 밥이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 66% 정도, 뭐 그 정도면 적당한 거죠 사실.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단백질은 좀 고단백을 좀 더 먹어줘야 될 필요는 있죠. 15에서 25%가 이거는 지방이네요, 그렇죠? 지방은 이 정도. 그다음에 단백질이 7에서 20%이 정도 정상 범위에 있네요. 그래서 부족한 게 이제 두뇌 건강에 좋다고 하는 또 혈관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부족하게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견과류를 들어서 먹는 것 같고 생선 같은 경우 보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특히나 여기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뭐 김치류, 고사리, 나물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이런 걸 충분히 먹도록 한다. 비타민 A 같은 경우 E는 지용성 비타민은 적절하게 잘 먹는 것 같고 수용성 비타민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적절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용성 비타민 C라든지 나야신, 니아신, 엽산 같은 거. 근데 이제 칼슘은 좀 많이 부족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게 뭐 우유라든지 두유, 뭐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나트륨은 지금 과다하게 섭취하는 걸로 또 나오기도 해서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철이나 아연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은 목표하는 체중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건강하게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잘 챙겨 먹겠다. 그래서 굳이 그 적정량을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들어가는 칼로리 배분은 아침, 점심에 좀 집중하고 저녁은 우리가 자면서는 그렇게 많은 대사량 필요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사실 컴퓨터를 늘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손에 항상 쥐고 다니는 게 이제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본인이 먹은 것, 또 하루 운동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건강한 식단을 짜다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먹은 거를 식사 일기 쓰듯이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서 결과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궁금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 질문 혹시 여기까지 이런 캠프를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따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학협회에서 그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한국영양학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럼 전문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뭘 연구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영양 상담이라든지 또는 영양 관리,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걸 활용하죠. 근데 일반인들 정도의 수준에서는 또 활용하기 굉장히 친근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서 근데 일반인과 전문가용은 뭐가 차이냐면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간 전문가용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있어야 되는 정보들 필수적인 정보만 담겨있는 일반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프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4차 산업에서는 이제 본인이 늘 옆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건강한 식단을 짜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음식을 찍으면 거기에 있는 음식의 깊이, 두께, 무게를 감지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처럼 우리 바둑 둘 때 그 뭔가 그 인공지능처럼 음식의 어떤 뭐죠? 가로 세로 깊이, 높이 이거를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QR 코드 딱 대듯이 음식에 이렇게 대면은 그게 어떤 영양소들이 또 수분은 얼마나 되고 이게 다 이제 데이터 전송이 되면은 그 음식에 영양 정보가 다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 사람의 하루 먹은 양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식판에 보면 이걸 QR 코드로 찍으면은 처음에 받은 음식하고 또 잔반량 이걸 또 찍으면은 먹은 양, 폐기율 다 빼고 실제로 먹은 양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텔스펙이라는 거는 여기에 광학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음식을 스캔한 후에 칼로리나 화학성분,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의 함량 정보도 다 제공을 해주는 이런 앱입니다. 그다음에 힐비 고우비라는 게 이제 그 손목 밴드 형식의 디바이스인데 하루에 먹은 칼로리 섭취량을 추정해서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뭐죠? 애플에서도 삼성 안드로이드에서도 손목형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운동량을 다 관리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해피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음식을 씹는 시간, 섭취량도 측정을 해줍니다. 이게 다 이제 앱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포크를 빠르게 사용해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는 뭔가 워닝을 좀 줍니다. 좀 천천히 먹어라. 충분히 많이 먹었다라고 이제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ED가 깜빡이고 진동이 발생되면 좀 포크를 놓으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해피포크라고 하는 거고요. 웰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삼성에서 다니는 그 분이 이제 한 2년 정도 잠깐 벤처를 차리고 이제 나와서 본인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걸 허리띠를 두르고 여기에 이제 센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식하는 횟수, 허리둘레 측정.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여기에 이제 뭔가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먹어라라고 우리가 이제 뇌에서뿐만이 아니라 허리에서도 뭔가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이라든지 걸음수도 측정을 해주고 비만 예방을 위한 스마트 벨트가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유명한 벨트 회사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는 벨트를 팔고 여기서는 센서 그리고 개발해갖고 반도체 해갖고 같이 협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게 포크가 이제 그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젓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IT 회사인 바이두라는 회사에서 음식의 안전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접촉하면 온도라든지 산도, 염도, 기름의 질 정도를 측정을 해서 젓가락의 LED로 음식의 안전도를 평가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아마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들어가면 눔이라고 한번 치면 나올 겁니다. 눔 하면은 이거 무료입니다. 음식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도라든지 신뢰도는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잡다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긁어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거라서 그거는 소비자가 판단할 거고 근데 저는 좀 신뢰하기가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해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요 업체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그 음식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음식의 함량 이런 거를 좀 자문을 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여기에까지 투입할 여력이 없어갖고 직접 이거를 연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눔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고 NOOM 아니면 그냥 한글로 눔을 치면 식단관리 모바일 앱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단위라든지 뭐 그 결과를 하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운동량도 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를 혼자서 관리하는 건 무료인데 영양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2달 정도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내고 자기가 좀 건강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음식이 다양하게 이렇게 또 비주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은 거를 관리를 해주고 또 이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츠라고 하는 거, 식품 라벨을 해석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정보, 라벨 정보를 해석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바코드 스캔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음식, 하루의 영양소 섭취량도 관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정보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누움을 말씀드렸는데 검증된 음식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370만 개의 푸드,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검증했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370만 개의 푸드 페어를 가지고 뭐 여러 그 전산 시스템 오라클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정보를 하루치 입력하는데 4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음식 찾고 분량 다 기록하고 하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버전, 이게 그 헤드쿼터가 뉴욕에 있어서 이거를 번역해서 나온 게 우리말이고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식사 기록을 하고요. 뭐 김치, 미역국 뭐들 다 기억을 하고 점심에는 또 이런 거 먹고 또 운동은 또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식단도 분석을 해주고요. 신호등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좋은 선택은 그린색으로 해주고 노란색은 좀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보들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걸음수도 기록하고 코칭하는 그런 앱도 갖고 있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영양사가 같이 해서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을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국말로 되어 있는 건 한번 좀 들어볼까요?
관리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또 설거지 이런 거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왓슨이라는 IBM에서 나오는 According to some sources, about 1/3 of the food produced globally is wasted. That's 1.3 billion tons of food every year that is not consumed. 1.3 billion tons. That's 1.5 tons for each of the 85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today who do not have enough to eat. And we'll get back to that later. At the same time, eating habits play a major role in many of the diseases among the main causes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Changing what you eat may allow you to prevent or live with heart disease, which is the main cause of death in the US, cancer, the second cause of death in the US,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diabetes, and kidney disease. Unfortunately, cookbooks geared towards healthy diets don't tend to be very appealing. Diabetics, for example, may get bored with bland foods and may find cookbook recipes to be daunting. What if the food of the future was made not by technology, but with technology? With the tools and supplies that we already have, can computers understand ingredient availability as well as personal preferences and dietary constraints? Identify flavorful ingredient pairings. Help us create dishes that are healthy, taste good, and have never been seen before. This is what we've been trying to figure out at IBM with Chef Watson, the world's first cognitive cooking application. So how can we call computational creativity to the rescue? Cognitive computing and the availability of big data open the doors to new possibilities in scientific creativity. In science, computers can use data to build models that evaluate the value of the products that they create. Let's take a look at how Chef Watson works.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we've created a food knowledge database that contains recipes, an ingredient ontology, as well as nutritional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lavor compounds contained in different ingredients. We then developed a system that asks for a few inputs about a dish you want to make, such as a key ingredient, a cuisine and a dish type, and then generates hundreds of recipe ideas accordingly, never seen before recipe ideas, complete with proportions and instructions. This system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he combinatorial designer, to try all the possible combinations of ingredients that satisfy your inputs, the cognitive assessor, to evaluate the quality and novelty of those ingredient combinations, and finally the dynamic planner, to generate the proportions and instructions.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llow computers to understand how recipes work. Computational power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quintillions of ingredient combinations and sequences of cooking instructions. And with information about ingredients at the molecular level, we've built models that predict the pleasantness, the flavor balance, and the novelty of the computer-generated recipes. By providing recommendations based on our dietary needs and personal tastes, cognitive cooking has the potential to redefine how we choose what to cook and eat. Instead of following existing recipes, people can create new, personalized recipes on the fly. Individuals with diabetes can develop dishes that may help them in their efforts to keep their blood sugar regulated and also satisfy the sweet tooth, such as this Canadian dessert made with plantains, bananas, papaya, coconut, lime, and orange. This Brussels sprout gratin with sweet potatoes, cardamom, and ginger is rich in glucosinolates, whose role in cancer prevention is being investigated. People can cook food that's healthy and flavorful without ever eating the same thing twice.
Chef Watson can also be an essential tool in helping to reduce food waste by making suggestions based on what's on hand, either for food professionals or for consumers in their home kitchens. I cook a lot at home myself, and I often find that the more complicated the recipe, the more leftover ingredients I end up with. Right now, my freezer is filled with venison, yellow perch, beets, and frog legs, to name a few. According to a recent article on Yahoo, the 5 most wasted foods at home are citrus, sour cream, produce, especially celery, fresh herbs like cilantro and parsley, and bread. So we're going to start reducing food waste right now at TED. With the help of cognitive computing, we've created a dish for you that contains all of these 5 ingredients. Chef Watson came up with a Tex-Mex sandwich, and in addition to these salvage ingredients, it contains chicken, tomato, fennel, avocado, salsa verde, butter, and a few spices. There will be a small sample waiting for you at the reception this afternoon. Imagine a world where waste no longer affects the availability of food for others, where manufacturers design smarter packaging and retail stores repurpose unsold products for prepared foods, where caterers make better use of their supplies and reduce their portion sizes, where consumers use their ingredients more responsibly with smarter cooking. It's not science fiction. With cognitive computing, Chef Watson can help us reduce food waste now. Thank you. 머신러닝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한 듯이 이렇게 뭐 식단을 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건강한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 식단 관리를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We think of Watson.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요리법으로 IBM의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확률적인 걸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IBM에서 갖고 있는 레시피만 해도 만여 개가 넘고 이거를 다 기계 학습을 한 다음에 자신이 만든 요리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잘 조합을 해서 분석하고 전혀 또 새로운 요리를 창조한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바일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IBM 왓슨 트위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셰프 왓슨이라는 게 이제 보나페티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의 레시피들을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맛을 내는 그런 식단을 만들고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니언하고 블루베리를 입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리 방법,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셰프 재료 및 요리를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건강한 식단을 짜는 것을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저는 또 혹시나 이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국가기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신문 기자라든지 또는 매스미디어 또 일반인들의 민원들 중에 하나가 제가 국립암센터에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음식들이 뭐가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뭔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받은 질문이 라면을 계속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왔었고 이거는 모 대학의 어떤 학보사 기자가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교양 수준에서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간식 중에 하나가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라면인데 라면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퀴즈 퀴즈
60년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라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과연 그 어원이 뭐죠? 그 오리진은 또 어디일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오리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기록은 또 다시 또 새로 쓰기도 하긴 하지만 일본이 맞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일본이 이제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8년에 일본 니신 식품이라고 하는 치킨 라면에서 나온 거고 거기 일본에서는 라면이라고 안 하고 라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신 식품에서 그 설립자인 안도 모모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처음에 만든 게 치킨 라면이었고요. 그래서 국수 면발에 간단한 양념 국물을 섞은 아지스케멘을 끓여서 끓는 물에 2분 정도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의 어떤 저장성, 보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이제 묘조식품 등에서 다양한 그 라면들이 나왔는데 이 아지스케면이 처음에는 보존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단점인 반면에 1961년에 이제 그 분말 수프를 첨가한 라면을 만들었고 이게 오늘날의 이제 라면의 보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63년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그래서 그 63년 9월 15일에 출시한 삼양라면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을 만드신 분이 뭐 성함이 그 고전종윤 씨라는 명예회장님인데 6.25 전쟁 이후에 식량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고 일본에서의 기업을 참고로 최초로 라면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묘조식품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최초의 삼양라면을 출시를 했었고 자체 기술연구소를 운영을 해서 1970년에 이제 소고기 라면이라는 것을 만들고 최초의 인스턴트 짜장라면까지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불거리게 이렇게 튀긴 면발이 마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질감도 좀 주고 식감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판촉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료 시식 행사도 했었고 라면 알리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거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떤 홍분식 장려 저 세대만 해서도 초등학교 때 그 도시락 검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보리, 그다음에 콩, 잡곡이 들어가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하고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을 하고 토요일은 쌀을 안 먹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국가에서 그거를 강제로 밀가루를 먹는 홍분식 날 그래서 그 밀가루를 25% 이상 혼합하고 분식의 날이라고 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 뭐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는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75년에 홍분식 장려 기간이 꽤 길었죠. 1967년부터 76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74년부터 다녔으니까 그때가 이제 도시락 그 검사를 했을 때인데 그래서 컵라면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식량 자급이 안정화되면서 1977년에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라면이 이제 쌀 다음에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가 또 국물 문화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면 판매량도 식품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그 라면도 또 건강에 좋은 라면이다 그래서 새로운 라면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보면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뛰죠. 그렇죠? 근데 튀기지 않은 면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라면은 몸에 해로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열량하고 나트륨이죠. 짜게 먹는 거. 그래서 이 WHO에서 그 권장하는 나트륨의 양이 하루에 2,000mg입니다. 소금 양으로 따지면 한 5g 정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해서 하루에 나트륨 어느 정도 먹냐 하면 10g 정도 2배 이상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거에 2배 이상 먹는데 라면 한 그릇만 봐도 요것만 봐도 김치라면 봐도 2,532mg의 나트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짬뽕에는 4,000mg, 거의 뭐 2배 이상의 상한선을 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나트륨 라면, 또 그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하루 평균 섭취량이 이렇게 되고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예전에 공업용 기름, 우지라고 해서 소기름,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라면 파동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의 그 기름을 식물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한 게 또 팜유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그 제과제빵에서 바삭바삭 만게 질감을 느끼게 하는 게 또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혈관을 또 막히게 하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인데 뭔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팜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팜이라는 게 야자수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건강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썼던 라면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식생활이 어떤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열량이나 지방이나 소금 섭취량이 많더라. 그리고 반면에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든지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의 섭취가 적더라는 것이라서 뭐 라면 먹는 거는 거의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이게 이제 영양 성분 표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 대학의 신문 기자가 라면의 역사에서 문화를 바라보다라는 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라면에 관련된 논문을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라면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문제고,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과다한 열량, 지방 섭취, 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수프 양을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좀 첨가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그 종류의 면류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들이 이제 신제품을 다양하게 또 내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또 건강한 라면에서 국물보다는 면, 또 튀기지 않은 비유탕면을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암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학생들은 사실 요즘 매점에서 커피 팔지 말라, 카페인 음료 팔지 말라는 요즘에 정말 안 파는가요? 팔지 않나요? 그 매점에서? 그럼 이거를 말하면 안 되겠네요. 커피와 건강. 그래서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안 판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커피는 언제부터 마셨을까? 지금 뭐 거의 우리 저기 거리에 나가면은 한 집 건너 한 커피집이죠. 그래서 커피는 또 언제부터 마셨을까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논문을 또 썼길래 이거를 또 관심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모하메드 기원설이라고 해서 커피 기원설 중 가장 오래된 설인데,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병상에서 기도를 할 때 코란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검은색 음료를 갖고 와서 마셨더니 힘이 굉장히 40명의 남자의 만한장에서 있는 40명의 남자를 떨어뜨리고도 남았다. 그 힘이 그럴 정도로 과연 그 검은색 음료가 뭔가를 파헤쳤더니 그게 커피더라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칼디의 전설이라고 해서 기원전 6세기경에 에티오피아 고원의 아비시니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칼디가 양떼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뭔가 그 나무의 빨간 열매가 그 원인임을 알게 돼서 그 열매를 끓여서 보니까 기운이 끓여서 열매 끓인 거를 먹어보니까 기운이 막 솟는 것을 느껴서 그게 이제 커피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런 칼디 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마르 전설이라고 해서 순례지에서 전염병을 치료해서 면제를 받은 사제의 오마르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1258년에 아라비아의 오마르라는 사람이
추방이 돼서 쫓겨났는데 배고픔에 못 이겨서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한 마리 새가 빨간 열매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죠. 힘이 넘치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오마르 전설, 커피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원전 6세기, 1258년, 또는 가장 오래된 모하메드 기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언제 들어왔는가? 이게 고종 순종실록에 한국에 그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895년 그 을미사변 때 고종 황제가 러시아의 그 공사, 그 러시아의 솔탁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으로부터 소유의 어떤 땅을 하사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솔탁 호텔이라는 거기에 1층에 정동 구락구의 카페 최초의 커피숍을 오픈을 해서 거기서 커피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커피를 즐겼던 곳이 정관헌이라고 하는 덕수궁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왕실의 커피가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처음에는 커피라고 안 하고 가베차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비차 또는 가베차.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이 마치 탄약같이 검고 쓰다고 해서 또 양탕이라고도 불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커피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커피를 가베라고 부르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과연 얼마나 마시는지 이게 그 농림축산식품부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작년 중반에 이제 발표한 거라 2016년까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중반 이후가 되면 작년에 대한 통계가 나올 텐데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거의 1.5배 정도 되죠. 1.5배까지는 아닌가요? 1.2배 정도 되나요? 288잔은 370잔이니까 우리가 하루 1년에 350잔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신다는 거죠. 네. 국내 커피 시장을 보면은 규모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전국의 커피숍 현황이 10만 개를 넘어서고 커피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커피는 몸에 해로울까요? 이제 제가 그 같이 연구원들하고 쓴 논문인데 확실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비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군것질을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효과일 것 같은데 그런 논문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커피는 간 염증 수치도 낮추고 섬유화되는 거, 간이 이렇게 붓는 현상을 또 방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의사분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커피 뭐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가 했더니 커피가 뭐 카페인은 또 이제 그게 있긴 하지만 또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도 있고 이 콜린 젠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페놀 계통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이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에 지방을 합성하는 그런 작용들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그 작용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작용을 억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방이 이렇게 합성돼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그런 작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게 생각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200여 편의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건강에 나쁜 거고 요거 왼쪽에 있는 건 건강에 좋은 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과 적게 마시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어린애들의 어떤 급성 백혈병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임신했을 때 유산이라든지 저체중아가 출산될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지만 당뇨라든지 구강암 또 신장에 돌이 생긴다는 거, 파킨슨병, 또
성인에서의 백혈병, 그다음에 뭐 통풍이라든지 간암, 만성 간질환 같은 경우는 간의 섬유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하고 마시지 않는 경우를 봤을 때 앞에서 보여준 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어떤 급성 백혈병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또는 어떤 요도에 걸리는 그런 암 같은 경우는 좋지 않지만 대장암과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간 경화성 질환, 간암 이런 것들은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더 마실 때마다 이러이러한 질병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가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흑백 논리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만약에 좋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좋은지 나쁘면 또 뭐 때문에 나쁜지를 좀 매의 눈을 가지고 좀 이거를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 식품영양학과의 전공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문과 교차 지원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논리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근거 기반에서 하는 것이 또 우리 식품영양학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직종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3이는 학생인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10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이제 섭취를 먹는다고 해도 이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주로 라면, 햄버거 이런 것들만 먹고 뭐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커피도 기본 다들 한 500ml 이상 다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10대가 가장 성장적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인데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식습관들을 하면은 만약에 20대나 30대 돼서도 이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계속 다시 식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되돌려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되죠. 그게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라면, 또 잠을 깨워야 되니까 에너지 음료, 커피 뭐 이런 거를 달고 살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영양학자로서 그냥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을 텐데 건강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좀 자제하라고 해야 되지만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간편성의 어떤 관점에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맛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식문화 자체가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뜨끈하게 먹어줘야 또 속이 편하고 그래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라면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 좀 덜 짜게 먹고 그다음에 기왕에 먹을 거를 좀 다양하게 채소도 좀 넣고 그다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칼질해서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요즘에 그 마트 가면 파는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는 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채소, 과일은 여러분들 1, 2년을 잘 관리해서 넘겨야 되는데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의 팁을 드리자면 오이라든지 당근 이런 거 좀 썰어서 같이 졸리지 않게 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기 쉬운 뭐 유기질은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보충하지 않아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0대 식습관이 이게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평생 가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10대 청소년기에 비만했던 사람이 끝까지 비만하고 이게 또 암으로도 연결됐다는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식습관의 관리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대학 가서는 몸 관리를 잘하면 날씬해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굶어서 체중을 줄이고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또 조금 지구력을 좀 늘리고 하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반짝해서 아까 그 연구원은 주 7일 중에서 5일 반짝하고 또 이틀은 또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본인 전략일 수도 있죠. 근데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 내서 헬스장 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한두 정거장 정도는 먼저 내려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곧 반백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근력도 떨어지고 해서 시간 나면 저도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하는데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좀 잘 안 되잖아요. 뭐 핑계 대서 자꾸 안 가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서 저희 이제 집 앞에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가면은 이제 같이 그룹으로 하는 또 운동이 매일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도 이 강의가 아니었으면 거기를 갔었을 텐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저렴하게 또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기 고등학생들은 1, 2년 꼭 참고 대학을 좋은 데 가시고 이제 몸 관리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머릿속에는 잘 갖춰 놓으시고 이제 그걸 실천하고 실전에 옮기는 거는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지금도 너무 인스턴트 식품 또 맵고 짜고 튀기고 뭐 기름진 이런 음식 사이에 좀 이렇게 채소 과일 또 건강에 좋은 것들 견과류 뭐 우유 두유 이런 것도 좀 같이 드시고 너무 잠 깨려고 카페인 음료 이런 거 찾지 말고 건강 음료도 좀 같이 좀 드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까 동영상 2개가 결국에 인공지능이 팔을 직접 조종해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모든 재료들의 일단 데이터를 받고 그것이 요리가 되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요리가 될 수 있는지를 조합해서 또 레시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식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보편화되면은 좀 직업의 그 수요가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이런 식품영양 업체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그런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꼭 이런 식품영양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국립암센터에 근무를 하니까 그 암 조직이 정말 암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독을 할 때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다 컴퓨터 해주기 때문에 나도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로봇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건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로봇을 능가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개발자 이런 거에 브레인의 메인 역할은 또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걸 또 뛰어넘는 뭔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가장 없어지기 쉬운 일자리가 뭐라고 돼 있죠? 번역가? 인공지능 다 구글에서 다 번역해 주니까 물론 좀 엉터리 같은 번역들이 많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그 실직되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뭐 연예인, 뭐 야구 선수,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로봇의 이런 거를 다 빅데이터를 받아서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고 또 어떤 레스토랑, 아까 보나페티라는 레스토랑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사람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레시피 만들어서 그 셰프북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거는 또
기계 머신러닝에서 또 학습을 시켜갖고 하지만 결국 그걸 또 관리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건 또 사람의 역할이라서 사람이 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5년까지 갈는지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지는 또 계속 또 발전하고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질문이 예리하네요. 세 가지 질문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주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진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양학을 전공해도 피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피트 시험을 많이 보러 가는지 궁금해요. 그건 입시 학원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 주변에서 또 봐도 식품영양학을 가는 사람들의 한 퍼센트라고 딱 얘기하시면 잘 모르겠는데 의과대학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돼서 식품영양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선책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의전이나 그죠? 치과 전문대 약전 뭐 이런 데로 가. 피트가 그런 거죠. 의전. 예, 근데 의전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완전히 지금 전국에 2개 의과대학만 빼고는 다 이제 의학과로 그러니까 학부부터 하는 걸로 바뀌고 약대도 이제는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10년을 해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도 의전원에 와서 의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각 센터나 과장님보다 더 거의 그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트레이닝 받으려고 오는데 받을 연령대가 또 있고 근데 또 관심사가 연구나 이런 환자 기초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개업을 하고 싶은 의사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약 차려서 나가는 치과 차려서 나가는 사람 조금 이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으나 점수가 안 돼서 생물학과 그러니까 그 이공계, 자연계 또 식품영양학과 그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서 뭘 목표로 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다시 피트랑 이런 거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잘 지금 딱 생각이 안 되는데 식품영양학과 나오고선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인생은 사실 길잖아요. 뭐 피트도 가보시고 네. 그리고 뭐 전공을 또 다시 또 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전원도 보니까 예전에는 학부 졸업하고 4년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약학 전문대학원 했다가 이제 또 약학대 교수님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또 6년제를 1학년부터 다니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약학대 교수님들 이게 또 소명도 하고 이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물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박사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여성 과학자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가 사실 뭐 중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로서 이렇게 좀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갖춰야 할 어떤 자세랄까 하는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들이 좀 이렇게 뭔가 짜져 있는 것 같이 너무 잘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아서 혹시 미리 그 원고를 준비하셨나요? 네. 가장 이제 문제가 경단녀들 그렇죠? 그 뭐 결혼하고 육아 또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곱지 않은 시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자기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절반 여성이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는 자원 낭비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편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끈앞풀을 좀 많이 해서 자기 편을 좀 만들어서 육아든 또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협력자, 조력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아들이 대학원 졸업하는 그 나이 94년생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남자들도 같이 요리하고 절대로 이거를 여자만 가사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도와줄 수 있는 협업자를 찾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학부로 나오고 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뭐 생화학도 하고 그다음에 역학 통계학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나 또는 뭐 일의 대부분이 다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 개발하는 것도 식품영양 전공자 한만 사람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거 공학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로직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편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고 또 이게 바로 다르게 살고 있는지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감히 뭐 조언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잘 조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라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여자들이 하겠다 그러면 사회가 협조를 더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최고의 장은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셰프의 장이라든지 뭐 기관장들 또 고위 공무원들은 남자들이 많아서 여성 임원들 유리천장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 요즘에는 또 미투 때문에 여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펜스룰도 있고 여자들하고 일 안 하고 여자 안 뽑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죠. 그렇죠?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대학을 이렇게 좋은 데 가려고 하세요? 성취하기 위해서? 라디오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싶으냐 하면은 자기가 배운 것 또는 성취한 것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어떤 공익적인 생각도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만 내가 편하게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필턴트 그러니까 출원이나 특허 얻어서 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항상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 이게 뭐 논문 하나 나오면은 기사들이 그걸 또 먹잇감으로 해갖고 인터뷰하자고 되게 어떤 때 보면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정말 많이 하루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또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제가 쓴 논문들이 그냥 종이로 묻혀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귀찮아도 좀 참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사립대학이나 또는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쳤으면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이제 국가기관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조금 좀 방향을 달리하면 그게 좀 더 어떤 인류의 행복, 평화 뭐 이런 것도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은. 네, 그 생각보다 모르는 분야, 잘 몰랐던 분야지만 진학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멀리 와주시고 오랜 시간 강연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